이것은 영국의 터렛 전투기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930년대에 개발된 새로운 공중 전투 방식으로 전투기는 전방향 총 대신 회전하는 유압 터렛으로 장착되었습니다. 총을 발사하기 위해 적기의 꼬리를 추적하는 대신 이 새로운 전투기는 뒤쪽, 옆쪽, 심지어 아래쪽의 적 항공기에게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상 이 새로운 전투기들은 적 전투기를 찢어버리고 항공 전쟁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초무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개념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그들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시간입니다. 이것은 죽음, 파괴, 실패,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군사 지휘관들이 경험을 위해 지불해야 했던 다른 끔찍한 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포탑 전투기의 쇠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쇠퇴의 이야기입니다. 폴란드 침략 한 달도 안 되어 볼턴폴 디파이언트 전투기가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항공기 도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264 비행대대는 디파이언트의 운용법 테스트와 완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폭격기와 전투기에 대한 가상 공격을 통해 시험이 진행되었고, 단일 좌석 전투기에 대처하기 위해 디파이언트는 공격받을 때 방어적으로 원을 그리는 전술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을 어려운 목표로 만들고 고정된 무기로 그들의 꼬리를 잡으려는 적 비행기에 대해 포탑 총수에게 명확한 사격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기 테스트는 매우 격려적이었고 영국 공군의 디파이언트 비행대대의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전방 발사 무기가 없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FAA에서는 그들의 터렛 전투기인 중화민국을 슈어스와 함께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슈어가 눈에 띄지 않게 전쟁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면서 중화민국은 의심하는 사람들의 맞음을 입증했습니다. 항공모함의 갑판에서 발사되든지 스카파플로우의 영국 해군 기지를 방어하는 데 사용되든지 중화민국은 항상 파괴하러 보내진 폭격기와 정찰기를 따라잡기에는 너무 느렸습니다. 불행한 노르웨이 캠페인 동안 중화민국들은 HMS 아크 로열의 갑판에서 이륙하여 독일군이 영국 해군 작전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중전 투입을 수행하였습니다. 중화민국들이 여러 독일 항공기를 발견했지만 실제로 그들을 가로막기에는 너무 느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부 공격을 막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대대 수준에서 중화민국들의 무능력성은 참을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실제 공격 도구보다는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화민국들이 가장 먼저 대응하였고 몇 달 안에 한 해군 항공대대인 너도미가 중화민국들을 받았습니다. 803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고 스큐어만을 운용하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1940년 5월 12일 논미 항공기와 디파이언스가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66 스쿼드론의 항공기가 네덜란드 위를 순찰하며 영국 채널을 가로질러 날아갔고 그들은 독일의 루프트바페 슈투카 폭격기를 만나 그것을 격추하였습니다. 다음 날 비슷한 순찰에서 디파이언스는 슈투카 다이브 폭격기의 비행을 만나 4대를 비슷하게 격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디파이언스는 당시 세계 최고의 단일 좌석 전투기였던 메서슈미트 BF-109-2색에 공격당했습니다. 스피트파이어가 전투에 합류하더라도 그 후에 이어진 난투에서 끔찍하게도 6대의 디파이언스 중 5대가 격추되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디파이언스는 모두 터렛이 도달할 수 없는 영국 항공기의 전방에서 발생한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이런 파괴적인 차질에도 불구하고 디파이언스는 특히 폭격기 파괴자로서의 본래 역할에서 전투의 초기 몇 달 동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디파이언스의 실루엣이 단석식 호커 허리케인 전투기를 닮았다는 사실도 이는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이 위쪽이나 뒤쪽에서 접근하면서 영국 공군 전투기에 대한 우위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디파이언스의 포탑과 마주하게 되어 불쾌한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5월 29일에만 264 중대는
놀라운 수의 37대의 독일 항공기를 포함하여 19대의 슈투카 다이브 폭격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은 영국 터렛 전투기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폭격기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디파이언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재조정하였고 디파이언트가 대응할 방법이 없는 성공적인 정면 공격을 계속하였습니다. 손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비행기의 손실은 빠르게 대체할 수 없는 경험 많은 승무원의 손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파이언트 커뮤니티에서는 터렛의 총수들 사이에서 특히 손실이 많았는데 이는 탈출하기 어려운 협소한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불타며 하늘에서 추락하였습니다. 1940년 5월 말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에서의 영국과 프랑스의 상황이 점점 절박해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곧 붕괴할 것이었고 이제 필요한 것은 가능한 많은 병력을 덩커크의 해변에서 영국에서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나라 밖으로 대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남부 잉글랜드의 기지에서 출발한 영국 공군의 디파이언스와 해군의 ROKS는 영국 해협을 건너 병력을 옮기기 위해 모인 거대한 선단을 방어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ROK는 전쟁에서 유일하게 얻은 공중전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1940년 5월 28일 구조자들과 ROK는 오스텐드 해안에 영국 대피선을 향해 날아가는 5대의 융커스 Ju-88 폭격기 편대를 공격했습니다. 구조자들이 독일 폭격기 하나를 선택해 위로 올라갔으며 이때 ROK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포탑 총수에게 시야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한 구조자 조종사는 나중에 ROK의 총이 그것을 반으로 켜갔다고 설명하면서 다음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것에 4개의 총이 위로 발사하면서 또 다른 Ju-88은 심각한 손상 끝에 연기를 내며 겨우 도망쳤습니다. 영국군이 귀국하여 대피한 후 영국 공군과 그의 동료들인 FAA는 자신들을 준비했습니다. 영국 전투를 치르기 위해 프랑스 전투에서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영국 공군에게 스피트파이어와 허리케인 같은 보다 전통적인 비행기에 비해 디파이언트는 폭격기 파괴자의 역할에만 적합하며 낮의 전투기 전투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을 가르쳤습니다. 스피트파이어와 허리케인이 독일의 전투기를 혼란시키면 디파이언트는 폭격기와 섞여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공중전의 혼돈 속에서는 가장 잘 짜여진 계획조차도 무너지고 디파이언트는 계속해서 루프트바페에 의해 찢겨졌습니다. 1940년 8월 26일 ER 송과 FJ 바커 비행 중사가 탑승한 디파이언트는 독일의 도르니에 두-70들과 섞여서 2대를 파괴한 후에 BF-1092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총알에 가득 찬 디파이언트는 불에 타기 시작했지만 바커가 메서슈미트를 치명적으로 상처 입히고 지상으로 추락시키기 전이었습니다. 그 후 손은 불구가 된 디파이언트를 착륙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뛰어난 비행 메달에 바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0년 8월 말까지 디파이언트 부대는 전달된 기체의 약 50%를 잃어버려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 시점까지 디파이언트만큼 영국의 방어에 열심히 투입되지 않았지만 록스는 그들의 동료인 스크와와 함께 전쟁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6월 12일 800길 해군 항공대대의 항공기들이 브롱르 해안 근처에서 독일의 이보트 그룹을 공격했습니다. 록스의 터렛 총수들이 고속 토피도 보트를 위에서 날아가며 총격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 록스와 스퀴아들이 칼레 근처의 해안포 위치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블랙번 항공기의 유용성이 점점 더 제한적이었고 사실 스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다른 작업으로 전환되어 잉글리시 채널에서 추락한 비행사들을 찾고 구조했습니다. 8월 12일 룩의 외로운 조종사는 일상 비행 중에 PF-1092와의 무서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서 블레이크 부소위는 마지막 순간에 후방 미러에서 독일인을 발견하고 그의 비행기를 아래의 바다로 향해 급강하시켰습니다. 그의 에어브레이크가 드러나고 블랙번 항공기가 확장되었습니다. 독일 조종사는 따라가려 했지만 과속하여 블레이크와 그의 록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비행기가 아직도 200피트에서 수직으로 다이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높이에서 다이브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가정하고 독일 조종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동 죽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블레이크는 록을 가로로 들었습니다. 물 위 몇 피트만으로도 1940년 말에는 록들이 전선에서 사라지고 크고 두 석의 페어리 풀머로 대체되었습니다. 사실 록의 전쟁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많은 항공 저자들이 실수로 그 항공기가 전투작전에서 항공모함 갑판에서 운용되지 않았다고 잘못 썼습니다. 비록 현대적인 연구가 이를 잘못됨을 입증했지만 FAA 크루들이 록 제거에 매달리는 동안 디파이언스는 여전히 독일 항공기와 특히 야간 전투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간 전투는 디파이언스의 차선적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이 낮 시간의 전투에서 줄어들면서 디파이언스의 주요 기능은 야간 공습으로부터 영국을 방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초기 디파이언스의 야간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 레이더가 없어서 지상 스테이션에서 목표물을 지시받아 달빛이 비치는 하늘에서 시각적으로 식별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엔진 배기가 붉게 빛나는 경향이 있어 눈이 빠른 독일의 방어 포병에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파이언스가 야간 전투기로 실패한 것은 초기 야간 전쟁에 참여한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지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영국 항공기보다 더 많은 독일 야간 폭격기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1941년으로 들어서면서 독일이 영국 도시를 강화하여 폭격함에 따라 디파이언스를 야간 전투기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설치된 롤스로이스 메를린 엔진은 파워를 더 향상시켰지만 가장 큰 변화는 공중 요격 레이더의 설치였습니다. 이제 디파이언트는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불운하게도 개선된 디파이언트 마크 II는 서비스에 도입되었습니다. 바로 영국 상공의 야간 전쟁이 종료되는 시점에 히틀러가 루프트바페의 노력을 북아프리카와 소비에트 캠페인 지원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마크 II의 사용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고 곧 브리스톨 보우 파이터와 같은 더 강력한 쌍발 엔진 유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스키토로 대체되었습니다. 디파이언스는 전투면에서 점점 주춤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디파이언스 이야기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큰 두 개의 좌석을 가진 비행기였기 때문에 많은 디파이언스가 훈련용으로 재활용되었고 특히 영국 공군의 폭격기 터렛을 조작할 포병들을 훈련시키는 역할에는 잘 맞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목표 견인선 역할을 찾았고 전투기 조종사들이 사격 연습을 위해 큰 천으로 만든 소매를 견인했습니다. 해군 버전인 록과 마찬가지로 디파이언트는 검색 및 구조 역할에서도 사용되었으며 추락한 비행기 조종사들을 위해 선체 아래에 뗏목을 실어 바다에 떨어뜨렸습니다. 디파이언스는 독일 레이더 기지를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그것은 최초의 전자전 항공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9대의 디파이언스 비행이 전문 방해 장비를 사용하여 영국 공군 폭격기가 관통할 수 있도록 독일 레이더 범위에서 200마일의 틈을 열 수 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파이언스는 마틴 베이커 회사가 실시한 초기 이젝션 시트 시험에 사용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사람이 이젝션된 경우는 없었지만 테스트 더미는 여러 번 이젝션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첫 이젝션 시트 개발에 있어서입니다. 그들의 철수 후 많이 미워하는 록스도 더 하찮은 역할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모욕적인 것은 아마도 정적인 공항 방어 배터리 역할이었습니다. 록스는 터렛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유용한 부분을 실제로 제거되어 독일 전투기가 총격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에 배치되었습니다. 저공 돌격. 록의 마지막 예시들은 1944년에 폐기될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터렛 전투기 개념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파일럿들이 그것들을 조종하여 더 성공적이었을지의 질문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일반 비행기를 조종하면서요, 터렛 전투기를 방어하기 위해 많은 디파이언스의 폭격기에 대한 성공은 적 비행기를 옆이나 아래에서 맞서는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날 수 있는 곳에서요. 그러나 그들의 방어총은 덜 효과적이었고 일반 전투기는 총이 가장 집중된 앞이나 꼬리에서 그들을 공격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터렛 전투기가 독일 비행기를 총격으로 크게 쓸어버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더 민첩한 상대에게 피할 수 있는 전투기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것은 더 이상 전투기가 아니라 단순히 목표물일 뿐입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성공적인 스피트파이어 머스탱 BF-1090는 모두 폭격기와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호위 전투기와 함께 터렛 전투기에 대한 중요한 점도 있습니다. 초기 일본 제로를 제외한 모든 언급된 전투기들은 디파이언트나 중화민국보다 무거운 무기를 가지고 있어 목표에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터렛 전투기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은 그 개념이 종이 위에서만 모든 해답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부족함을 암시합니다. 전쟁에서는 가설이 제게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또 다른 절절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터렛 전투기의 부상과 몰락이 있습니다. 자신의 반응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비디오를 좋아요하고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시청 감사. 다음에 봅시다.